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뷰티풀 나와주셨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은퇴재무설계 강의나 자산관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후 문제는 뭐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50대 평균 순자산이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뭐 평균인데요. 네. 중위값도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5060 세대 자산 격차도 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주로 50대 60대가 될 텐데 이런 분들의 지금 노후 자산 현황이 우리 대표님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상담보다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네. 가계금융복지조사 네네네.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50대 분들 보면 일단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하고 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순자산이요. 하니까 이게 본다 그러면 자산이 한 6억 6천 정도 되고 네네. 부채는 한 1억 1천만 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저희가 5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대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은 요 평균이라는 게 함정이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요 숫자가 좀 작아 보이고 중소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기타 도서관 같은 데서 강의하다 보면 요 숫자를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건 평균의 함정이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가격으로 보면 중간값을 자르면 3억 2천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빡빡하게 주거 때문에 사신 분들은 순자산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주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좀 약간 소홀해져서 오히려 평균보다 도심에 있는 분들이 주거 때문에 막 그걸 하다가 순자산은 좀 높군요. 아 그렇죠. 네,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회사를 다니는데 발령을 받아도 서울을 발령받았냐 지방 발령받았냐에 따라서 순자산 차이가 날 수도 있네. 월급을 똑같이 받아도. 그렇죠.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 아마 공감 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은퇴한 50대들 사이에서 사실 뭐 1차 은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 50대에 완전 은퇴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현직에서 이렇게 1차로 은퇴한 50대들 사이에서 한 상위 10% 나 그래도 한 상위 10%야. 이 정도 되려면은 얼마 정도 자산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 통계를 보면 상위 10% 커트라인이죠. 그럼 우리가 2024년에 보면 요 자산이 순자산이 한 10억 5천 정도 됐고 15억 5천. 와, 작진 않네. 네, 25년 보면 커트라인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근데 요 자료 보다 보면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위 0.1%를 보면 2024년에는 86억 7천만 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뛰네요. 2025년에는 네. 97억 1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돈이 돈을 버는구나 이 느낌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소득을 이제 5분위로 나누면 한 20% 단위로 나눈 거죠. 네네네. 그럼 우리 사회 양극화 심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1분위를 보면 순자산이 1억 4천인데 반해서 5분위 상위 20%는 한 1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5분위 자산 보유율이 한 47.3%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게 평균 갖고 우리가 노후 준비나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5분이라는 거는 상위 20%인데 상위 20%의 평균이 11억인데 아까 상위 10%가 한 11억 정도니까 11억 정도 되죠. 네. 사실은 위에 있는 분들이 워낙 좀 금액이 커갖고 이 평균을 10%안 드는 분 것까지 이렇게 평균을 높여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10%는 한 11억 25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이게 사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이 자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요거를 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 가서 이제 하면 저는 은퇴 준비를 한 5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보유한 자산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부가 내가 얼마 정도 쓸지를 좀 체크해 보는 부분인데 네네. 제가 질문을 드려요 항상
어느 정도면 네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냐. 그러면 한 7년 전부터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녔으니까 최근 한 2년 전까지는 한 300만 원 보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300만 원. 예, 요새는 이제 물가가 올라서 뭐 400도 얘기하고 500도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100단위로 나온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따져보셨구나. 너무 두루뭉술하구나.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안 올리면서 우리가 10,000원 단위까지는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네네.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일단 내가 필요한 게 얼마 정도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어떻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그럼 내가 은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나는 뭐 주로 집밥을 주로 먹을 건가 아니면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힘든데. 여태까지 평생 밥하느라가 힘들었으니까 그 외식을 좀 자주 할 건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저희가 노후 생활비를 따져 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네네네. 노후 생활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을 좀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왜 안 하는 걸까요? 계산하기 겁나서 그걸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생각을 별로. 안 그냥 막연하게 그냥 통계 자료 보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걱정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걸 안 따져보셔갖고 쓸데없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제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신데 너무-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행복하게 말씀드린 게 살고 이런 겁나서 안 따지는 게 그런 분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 와이프하고 한 2, 3년에 한 번씩 그 노후 생활비를 한번 따져봅니다. 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후 생활비 따져볼 때는 뭐냐면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 노후 생활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정은 이제 뭐냐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외식 한두 번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용돈 50만 원 갖고 둘이 나눠 쓰고 그다음에 1년에 뭐 해외여행 못 가더라도 국내 여행 한두 번 정도 할 정도로 네네. 해서 그걸 적정 노후 생활비를 할 때 한 327만 원 정도 되는 부분. 월 327만 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최소 노후 생활비는 뭐냐면 뭐 외식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집밥이 요새 돈이 더 많이 들지 모르지만 전 집밥 위주로 가고 용돈은 5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갖고 나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행은 뭐 언감생심이고 뭐 제가 서울 사니까 지하철 타고 가까운 고궁을 간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266만 원 정도가 저희가 네네네. 이제 최소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뭐냐면 2, 3년 전에 그 숫자였고요. 그 전에 2, 3년 전에는 뭐냐면 이거보다 숫자가 적었는데 적었고. 물가 때문에 더 올랐죠. 아마 지금쯤 제가 아마 파악해 보면 이거는 지금 2, 3년 전이니까 이거보다는 또 조금 높게 그렇죠. 나오네요. 한 10만 원, 20만 원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걱정하는 것보다 일단 지금 쓰는 생활비대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애들 독립하니까 한 70%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저는 하신 게 부부가 같이 살 월 생활비 정도는 한번 따져보셔라.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비 반드시 계산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은 개인 파산 신청자 83%가 50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료 봤는데 개인 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 50대가 이렇게 비중이 압도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인 50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50대 때 그러면 이렇게 노후 파산에 까지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절대 50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탑 3가 있다면서요. 그거 어떤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0대나 30대나 40대나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네네. 눈앞에 닥친 목표를 하다 보면 저희가 못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조급해지죠. 근데 사실은 이 50대 접어들어서도 뭐 한 10년 정도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주 뭐 풍족하고 이러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약간 좀 조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안 남았으니까. 거. 또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 그래도 뭐 우리가 생산직이나 엔지니어 같은 분들은 정년을 채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나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좀 조급해져서 위험한 행동들을 좀 하시죠.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요새 주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직장인들 보면 퇴직연금 하시던 분들이 DB형에서 DC형으로. DC형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 무렵에 이제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럴 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 우리가 적은 돈 갖고 시작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넣어봤더니 너무 잘 돼. 잘 돼. 그래서 이때 올인했다가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크게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여기다가 빚까지 지면 뭐 한술 더 떠서 더 위험하죠. B2는 뭐 진짜 최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에 들어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중요하고 조급하더라도 무리한 주식 투자나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무리한 주식 투자가 그 탑3 중에 하나고. 첫 번째로 첫 번째. 이제 보는 부분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흔하죠. 50대는 뭐 자녀 지원 문제하고 부모 봉양 문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낀 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 봉양이야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도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네네. 있죠. 은정. 자녀 지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지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애들한테 공을 들였던 거는 애들이 잘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했던 네네네. 부분이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 노후하고는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뭐냐면 내 노후 자금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자금 다 털어서 자녀 지원을 했다가 뭐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냐면 결혼할 때 조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부모의 그렇죠. 노후 준비 정도를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부모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책임은 지지 말자. 그 정도 선만 준비되는 거를 한번 따. 발목을 안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감점 요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서 노후 자금까지 바쳐서 자녀를 키웠지만 나중에 이걸로 해서 오히려 자녀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녀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노후 자금하고 균등한 비율을 좀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창업 같은 경우가 있죠. 창업. 네, 그러니까 요새는 학습이 좀 많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창업을 안 하긴 안 하는. 안 하긴 안 하지만 또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하죠. 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재취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재취업 이력서를 막 넣고 이러시는데 요즘 뭐 5, 60대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취업이 안 되다 보고 뭐 이력서 넣는데 안 되고 또 혹시나 했더라도 갔더니 현직에 있을 때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면 젊은 친구가 상사가 돼갖고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은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뭐 자금을 넣어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저희가 60대 이후에 나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듣고 보니까 아마 뭐 주변에서 이런 걸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아마 다 한두 명씩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코스피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요. 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뭐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연기 끝에 이제는 리밸런싱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이제 큰 손이 매수자에서 이제 매도자로 변하다 보니까 좀 매도 폭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지금은 이제 갑자기 올라간 이 코스피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제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뭐 이렇게 비중 축소가 시작이 되는데 국내 증시가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뭐 투자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뭐 투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 소중한 노후 자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것 중에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수익을 네네. 올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자산 리밸런싱을 잘해갖고 포트폴리오를 잘한 다음에 리밸런싱을 했을 때 수익 올릴 가능성이 거의 네네. 90% 이상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에 정치가 좀 가미되다 보면 뭐냐면 국내 주식 좋죠. 좋은데 이제 보유 비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직전 1년 정도를 네네. 제가 한번 그 코스피 지수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하고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그러면 2025년 4월 정도에는 그 비중이 한 12.72%거든요. 네네. 이때 주가 지수가 한 2,500 정도 됐죠. 네네. 그러면 점점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2025년 7월 되면 약간 비중이 줍니다. 예. 그럴 때 여지없이 뭐냐면 지수가 좀 하락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또 비중을 늘리고 똑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렇게 되면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서 뭐 예를 들어서 보유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냐면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주가가 있어요. 올라가서. 근데 이제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높을 때 팔고 싸게 사기 위한 어떤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이 방어 자금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 연기금이 사주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그 기능을 좀 완전히 잊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이고 이게 2026년 3월까지가 최근 통계거든요. 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근데 요 앞에를 더 끌어서 4월, 5월, 6월 가면 아마 30%까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여기 숫자는 2026년 3월에 21.05라고 되어 있지만 뭐 지금 이거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네, 30% 정도 될 거라고 추정들을 해요. 전부 다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연기금도 이제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주식시장을 보면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수급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사를 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창만 보더라도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관을 또 치고 들어가면 뭐 금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투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뭐냐면 외국인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무겁지 않습니까? 방향을 한번 잡으면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4848을 좀 많이 해요. 장중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쯤 되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마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가 오를 때 주가 많이 떨어질 때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개인들이 돈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주가가 방어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자세히 이렇게 이게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인은 뭐 그냥 사고 파는 데서 이제 일단 막아주거나 올라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흐름하고 연기금의 어떤 흐름인데 이게 뭐냐면 지수가 움직이다가 1, 2분 사이에 몇백억씩 사고 팔면 지수 방향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볼 때 국민연금이 조금만 더 팔더라도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1, 200억을 1, 2분에 팔아도 그 정도인데 지금 만약에 몇십조 지금 나온 대로 언론에 나온 대로 그 정도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면 또 정치권에서 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떠더라고요. 이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 부분이 리밸런싱은 좀 아픔이 좀 따르더라도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리밸런싱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최근에 그 국민연금을 55세에 당겨받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60세 수령 하시는 분만 해당되겠지만 이제 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65세잖아요. 그렇죠. 예, 조기 신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조기 수령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수령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하는지 그리고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유리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조기 수령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럴 때 선택하는 거는 뭐 제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1년 땡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60세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69년생 이후는 65세 받으니까 최대 5년 땡기면 30% 정도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70% 30% 깎이면 7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일단 1차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손해보고. 따라서 뭐냐면 사실은 조기 수령자가 늘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2023년에 국민연금 재정 추계 5차 추계를 하면서 기금 고갈이 2055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약간 공포 때문이군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까를 전부 다들 고민을 하셔갖고 방법들을 찾았었는데 그 기사 이후로 뭐냐면
급증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끔 강의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6% 손해 보지만 요걸 땡겨 받아 갖고 투자를 해. 투자를 해서 S&P 수익률이 네. 연평균 9에서 10% 정도 된다니까 뭐냐면 여기다 놓으면 3% 이상 이득을 보지 그분들은 않겠냐. 근데 돈이 없어서 찾겠다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죠. 꿈을 깨시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재무설계만 한 30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고 그다음에 돈을 받으면 그냥 쓰지. 누가 그걸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 감춰지는 함정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을 때 땡겨 받으면 5년을 땡겨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70만 원입니다. 네네. 제때 받으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매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이 늘어나는 부분. 그러면 7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연평균 한 직전 10년 동안 국민연금 상승률이 한 2%라고 볼 때 첫 해 14,000원 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102만 원이 느는 거죠. 2%면 102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 올라간다면 우리가 저축할 때 복리로 연봉 효과가 하는 있지만 거예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서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너 땡겨받으면 손해보니까 절대 땡겨받지 말고 제때 받아라.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공기업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개인 택시를 사서 뭐냐면 지금 개인 택시 영업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뭐냐면 국민연금 수입이 어느 정도 땡겨서 받아서 한 150만 원이고 나와준다 그러면 내가 택시를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한 10시부터 한 5시까지만 여유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땡겨 받아야겠다니까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작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케이스는 제가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요걸 재투자해 갖고 내가 수익률을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연금 받고 나서 땡겨서 6% 받았는데 뭐 S&P 수익률이 과거의 수익률이지 내가 받은 해 만약에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순서가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2중 3중을 손해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기연금을 받으셔갖고 이익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예상 수령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연기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이 7.2%. 되니까 5년 늦추면 36% 증액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그냥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제때 받는 거하고 연기연금 받는 거하고 뭐냐면 대략 한 83세?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한 83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83세로 봤을 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둘이 똔똔이에요. 83세 아, 그렇지. 그걸로 맞춰 놓은 걸 테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83세 정도 된다 그러면 똔똔이기 때문에 더 살면은 당연히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유리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저 같은 케이스를 들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받냐. 저는 이제 뭐 술, 담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연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망하는 것보다는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그때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제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제때 받는다고 한 이유가 평균 수명까지 살 자신이 있지만 그 이유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의외로 또 주변에 보면 또 이제 말은 평균 수명이 83세지만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연금보험료 실컷 내고 나서 내가 연금 못 받고 돌아가시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뭐 제때 받으나 늦게 받으나 관계가 없는데 단 뭐냐면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최대 5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연금이 감액돼서 최대 5년 동안 감액이 되기 네네네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끔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산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한 2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자산은 많은데 뭐냐면 저는 위험한 걸 싫어해갖고 예금에 맡겨놓어요. 그럼 예금에 맡겨놓으면 뭐냐면 뭐 세전
한 3% 정도 요새는 이제 돈을 많이 뺏기니까 4%대도 저축은행은 나왔지만 뭐 3%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내가 연기연금을 1년 놓치면 7.2%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돈을 쓰고 이걸 늘리는 게 합리적인 어떤 의사 판단일 수 네네네.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서 하는 거고 감정으로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뭐냐면 그렇게 계산했지만 빨리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손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이제 재테크 책을 쓰고 아니면 뭐 칼럼을 쓰고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연기연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제 생각은 그냥 제때 받으나 늦게 받으나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소득 감액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늦춰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만 가입을 하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이제 실제로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을 또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입만 해놓고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보다 이걸 좀 뭔가 스마트하게 운용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좀 핵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입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받으신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네네네. 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연기연금 신청해서 한 330만 원이 최고액이에요. 네네. 현재.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근데 많이 내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소득에 따라서 네네. 보험료에 따라서 뭐 회사 다니면 반을 회사가 내고 반을 내가 내고 자영업자 같으면 내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건데 가입 기간은 20년을 채웠을 때 100%고요. 1년을 늦출 때마다 5%씩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입 기간 늘리는 방법이 뭐냐면 방화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 그다음에 추납이라는 제도,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반환일시금 반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지 연금을 네.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10년을 못 채우시는 분들을 예전에 98년 이전에는 뭐냐면 목돈으로 그냥 줬어요. 1년 후에. 요거 반납하면 그때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 70%라서 굉장히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반납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나 또는 배우자가 그 시기가 우리가 이제 IMF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신분 변동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직업 네네네. 변동이. 그래서 뭐 한두 달이 됐던 아니면 1, 2년이 됐던 그걸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요걸 반납하셔서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아마 연금액이 굉장히 상당히 늘 겁니다. 추락 같은 케이스는 뭐 직장인들은 그렇게 많이 해당은 되지 않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업주부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첫 애를 낳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네네. 쭉 안 하다가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임의 가입을 하고 빈 기간 동안 임의 추납을 가입. 해서 지금까지 내서 이제 연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한두 달 정도 내고 나중에 이 전부 다 몰아서 한 번에 낼 수 있어서 강남부인들의 재테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이제 법적으로 바뀌어 갖고 현재는 한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저희가 추납을 할 수 있으니까 전업주부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임의 가입과 그다음에 이런 빈 기간을 채워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1988년 이후에 군대 가셨던 분들이 뭐냐면 그 군복무 기간 동안 추납을 통해서 저희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우리 제도가 만 60세까지 납부하고. 뭐냐면 소득이 있을 때 강제 가입이잖아요. 그다음에 노령연금 받는 시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65세 받는 분들은 5년 그렇죠. 정도. 5년 정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3세부터 연금을 받으니까 한 3년 정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던 아니면 재테크 책을 보던 어디를 보던 얘기가 다 달라요. 임의 계속 하는 게 낫다. 계속 가입하는 게 아닌 게 낫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단에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임의 계속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제가 이제 근로소득은 좀 적게 잡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좀 많이 잡히는 편이기 때문에 공단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15만 원 정도 냈을 때 연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대략 한 5만 7천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63세부터 받으니까 대략 5만 7천 원 넣으면 한 8년? 그러니까 71세 정도면 원금이 도래를 해요.
내가 낸 추가 납입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원금보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3개월 수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되니까 제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는 플러스 되니까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게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뭐냐면 소득공제를 받죠. 네네. 그래서 추납보험료가 500만 원인데 내가 세액공제 받으면 사실은 300만 원 내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하니까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디 가서 물어도 정확한 답을 잘 주지 않아요. 케바케고 사바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대략 뭐냐면 퇴직하면 내가 소득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 냈을 때 얼마 정도 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건 수학의 영역이 아니고 산수의 영역이거든요. 원금 도래 기간이 좀 빠르면 내가 임의 계속 가입을 해서 연금을 많이 받도록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하고 네네. 해봤더니 한 20년 돼야지 원금이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63세니까 83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공단에 전화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셔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한 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경험상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임의 계속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 정도면 다른 어떤 연금 보험이나 민영연금 이런 부분 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왕 노후 준비를 좀 더 하실 거라면 저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48년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대학교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연금의 지금 수급이 하위 70%로 돼 있는데 요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기초연금 소득 수급 기준을 하위 70%에서 40% 이하로 좁히자는 논의도 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 보시기에 기초연금 축소나 폐지 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또 이런 게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뭐 소득 하위 70%한테 주는 거지만 네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상위 30%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30%좀 넘어가면 31%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소득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한 670만 원. 근로소득만. 금융자산만 따지면 다른 소득 없이 한 약 12억 원 정도. 있는 분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산만 따진다 그러면 한 시가 한 2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받으니까 물론 현금 흐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연금의 기초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네요. 70%.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26년 자료로 보면 지금 1인당 한 34만 9,700원 정도를 받을 거예요. 저기 만약에 해당되면. 네네. 근데 이게 전부 다 34만 9,7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 그런 최소가 뭐냐면 10% 정도 받아요. 그러면 34,970원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정도 재산이 어느 정도 그 정도 근처에 있으신 분들이 34,970원 받으나 안 받으나 저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차라리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됐지만 전국민 의무화된 게 199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중에 국민연금 못 받으신 분이 50% 이상 되는 부분이 50% 정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OECD 상대 노후 빈곤율 1위라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모든 돈이 거의 다 들었으니까 저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좀 두텁게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아까 말씀드린 정도 34,970원 받으나 안 받으나 하신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 앞으로 정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선의성으로 가는 것보단 그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축소 또는 폐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줬다 뺏으면 그치. 화나고요. 그다음에 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라는 게
정치인들의 표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언론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제도가 바뀔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고 그렇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새롭게 65세를 넘어가는 분부터 바뀐 조항을 적용한다. 저는 개인적인 예상은 아니 제가 뭐 담당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여태까지 그냥 살아온 이 일을 쭉 해온 경험치로 보면 모든 게 이제 연금제도가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신규 진입자한테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거에 몫을 줄인다든지 비율을 나쁘게 하는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나와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3월부터 주택연금을 개정을 하고 주택연금이 좀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보증료도 좀 낮추고 연금액도 좀 올리고. 근데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3억에서 5억대 정도 되는 집.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 수도권에는 많지는 않지만 지방에는 뭐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정도의 주택연금 한 3억에서 5억 정도 이 정도 되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3억 정도의 어떤 그 시가를 갖고 있으면 60세 시점에 대략 월 63만 2천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한 70세 시점에 한 92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5억 정도 되면 60세 시점에 한 105만 원 정도 나오고요. 70세 시점에 15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이지 모기지기 때문에 모기지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넣을 때 보증 비용이 발생하고요. 매월 받는 연금이 아니고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월복리로 붙어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빨리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으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뭐냐면 부부가 굉장히 오래 살면 그나마 좀 난데 여기서 보면 55세 60세에 신청해서 빨리 신청을 해갖고 부부가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을 한다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놓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5억짜리 집을 놓고 볼 때 뭐냐면 부부가 오래오래 살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5억을 다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간 그 근처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네.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 부부가 신청해 놓고 한 10년 이렇게 살다가 사망하면 내 5억짜리 집을 받았는데 우리 애들이 사실은 뭐 한 남은 거는 가족들한테 물려주니까 그렇죠. 한 1억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비용이나 그다음에 대출금 금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정산을 했을 때 남는 차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빨리 신청하시면 금액이 적어요. 월 흐름이 현금 흐름이. 근데 한 70세 정도 되면 현금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평균 수명 감안하면 그 금액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뭐냐면 이것들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내 집이 있고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선택하기 전에 뭐냐면 일단 또 다른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주택을 다운사이징 한다든지 다운사이징해서 그 차익을 갖고 저희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본다 그러면 월세 부동산을 놓고 저희가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선택을 먼저 시도를 해보신 후에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은퇴 연령이 72.3세예요. 그 이전에 저희가 일하시는 평균 은퇴 연령이. 평균 은퇴 연령. 야, 그 72.3세요? 네. 와, 굉장히 사실은 은퇴가 늦네요. 늦죠. 그러니까 완전 은퇴는 그렇게 늦게 한다는 그렇죠. 거죠. 희망 은퇴 연령은 더 늦죠. 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50대 때는 뭐냐면 빨리 직장생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60대가 되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잖아요. 72.3세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진짜
퇴직 연령을 얘기한 거죠. 은퇴 연령이죠. 은퇴 연령. 정말 완전히 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 연령이. 우리가 이제 은퇴라는 개념이 지금 막 혼재돼 있잖아요. 퇴직해서 일해도 은퇴하신 분, 그다음 그렇지. 반퇴한 분들, 뭐 은퇴한 이게 섞여 있는데 여하간 72.3세는 완전 히 일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60대 때 우리가 일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요. 일단 생계가 많아요.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뭐냐면 명함을 떼고 이제 가다 보니까 남한테 나를 설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일하는 비율이 한 35% 정도 되고 너무 심심해서 일하는 비율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72.3세 이후에는 100% 생겨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세 때 내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했더라도 뭔가 그 기간 안에 뭐냐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이 다 소진돼 버리면 그 이후엔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72.3세라는 건 72.3세 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나가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부분은 일단 너무 빨리 신청하면 비용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소진돼서 70세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현금으로 창출할 때 내가 집이 있다면 그것도 집이 있어야죠. 네네네. 집이 있다면 저기 선택할 수 있고요. 표를 하나 더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거 했을 때 아까 제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든다고 네네네. 얘기 드렸잖아요. 3억짜리 집을 놓고 6억짜리 집을 놓고 70세 신청했을 때 받는 연금액하고 총액을 한번 볼게요. 그럼 3억짜리 집을 놓으면 70세 때 89만 2천 원 받죠. 네. 20년 총액 수령하면 그러면 70세 받으면 90세예요. 그리고 90세. 웬만하면 거의 살아있는 한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90세. 근데 한 8,500만 원 차이 나죠. 6억짜리 집은 뭐냐면 178만 5천 원을 받는데 요거는 8,500만 원 차이 난다는 건 언제랑 비교한 겁니까? 20년 후에 내가 집값하고 아. 연금액만 비교했대. 아까 연금액. 제가 뭐냐면 보증 비용하고 대출금 금리가 복리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70세 신청해서 90세까지 사는 거는 요새 뭐 90세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주택연금이 반드시 100%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요 표를 보시면 6억짜리 집을 보면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90세 시점에 자녀들이 만약에 돈이 남아서 이 나머지 금액을 받을 확률은 전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전부 다 보증비용 또는 그 대출금리가 섞여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을 수 없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더 달리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살던 집에서 현금으로 추가로 창출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남한테 도움 받지 않고 72.3세 되면 내가 되게 힘들잖아요. 60세만 넘어도 몸이 힘든데 72.3세 나가서 일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집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뭐 주택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많이 받으면 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게 또 개인연금이 많다 보면 또 세금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연간 1,800만 원 그러니까 월 150이죠. 이 수령 시에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적연금 받을 우리 연금의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이제 연금 세금의 네네. 기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국가는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아유 노후가 걱정되니까 국민연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하라고 그래서 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저기 하면 일단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냥 그 혜택을 계속 누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 받을 때 줬던 혜택을 다 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와중에 뭐가 있냐면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25만 원 정도죠. 네네.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많이 옛날 이게 좀 이렇게 시대적으로 좀 잘 맞춰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원래 1,200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 사적연금 100만 원 받으면 꽤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500을 12로 나누면 125만 원인데 이게 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과되면 일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냐면 1,200대는 종합소득과세만 이렇게 과세를 했어요. 그럼 우리 종합소득과세 하면 굉장히 세금을 좀 많이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게 누진세니까 소득이 많을 때 이제 많은 저기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적연금이 1,200만 원 한도에서 1,500만 원 한도로 늘어나면서 어떤 선택지를 줬냐면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 택일 하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종합소득과세가 더
세율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리과세 16.5%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요 표를 보면요. 이럴 때 종합소득과세로 유리한 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때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1,800만 원을 봐서 사적연금 그 한도에 걸리지만 종합소득과세로 했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사적연금이 1,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금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금소득공제를 900만 원까지 해줘요. 근데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한 67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연금소득 금액은 소득공제 빼고 1,1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저기 인적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150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이 980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당 세금이 한 58만 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금에 대해서 표준세액공제도 해주면 실질적으로 결정세액은 51만 8천 원인데 이게 실효세로 따지면 2.88%예요. 그러면 야, 종합소득 신고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세금을 낼 거로 해서 16.5%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겠죠. 게다가 이 정도 실효세율이면 뭐냐면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 아닙니까? 네네. 사실은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무조건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에 걸린다는 걸 겁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런 계산을 해봤을 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준비할 때 절세 계좌 활용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은퇴자라면 꼭 만들어야 하는 필수 계좌가 있다고 강조를 영상에서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 필수 계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뭐 이 계좌야 뭐 너무 은퇴자들한테는 흔한 얘기고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일단 노자금을 모으는데 가장 유효한 계좌는 일단 뭐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IRP 그다음에 이제 자산형성 계좌인 ISA 이 세 개가 가장 결정적인 적이고요.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연금 계좌의 한 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제 여태까지 20대, 30대, 40대 때 눈앞에 닥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를 못 했는데 야 50세라도 내가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원래 연금 계좌는 1,8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하고 보험이나 펀드, 그다음에 IRP 계좌를 우리가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소득공제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75만 원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10년 동안 내가 50세에서 법정 정년인 60세까지만 한다 그러면 일단 원금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 이 가장 연금 계좌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세액공제 효과인데 요게 뭐냐면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으면 13.2%, 그거보다 안 되면 16.5%인데 세상에 이런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연평균 13.2%에서 16.5% 주는 금융상품이 있는 그냥 경우는 수익률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요걸 그냥 13.2%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뭐냐면 10년이면 한 1,18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걸 그냥 계좌에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새 많이들 ETF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평균 5% 정도로 운영할 때 이때 이제 그 수익금이 한 2,886만 원이라면 합치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내가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했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60세 시점에 나는 65세 정도에 받을 국민연금과 퇴직할 때 뭐냐면 퇴직연금과 그리고 개인연금 한 1억 3천 정도 뭐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 계좌에는 뭐냐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예금이나 뭐 일반 계좌에서 ETF를 해서 분배금을 받으면 이자를 받거나 분배금을 받으면 15.4%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계좌 안에서는 원천 징수를 안 하고 그 세금까지 굴려서 나중에 인출할 때 뭐냐면 5.5에서 3.3% 이 계좌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거든요. 이 계좌는 건강보험료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과한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5.4%에서 끝날 게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 뭐냐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과세이연 과세이연하면 직관적으로 저희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볼 때. 네네. 그러면 일단 세액공제를 13.2% 받는다는 어떤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냐? 그러면 정기예금에 저희가 4,650만 원을 넣어놓고 연이자율이 한 3% 정도 될 때 효과랑 굉장히 적인데 같은 효과인데 사실 우리 통장에 4,650만 원 갖고 있으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채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과세이연 효과 볼 때 아까 제가 15.4%가 원천징수 안 되고 과세 저기 굴리다가 나중 갈 때 되면 뭐냐면 연금소득세 5.5% 낸다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금융소득 1,500만 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 이 계좌 안에서 간다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소득세를 1,500만 원을 따져보면 15.4% 하면 231만 원이에요. 네. 그다음 건강보험료는 뭐냐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갈 때 넘어간 게 아니고 합산해서 뭐냐면 대략 한 8.1% 정도 저희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이랬을 때 금액이 121만 5천 원이거든요. 요걸 더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352만 5천 원이면 예전 같으면 금융소득 1,500만 원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죠. 요새는 뭐 10억 이상 가진 분들도 뭐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시대니까 사실 이게 걸리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아까 15.4%가 과세이자는 안 되고 나중에 인출할 때 5.5% 받는 것보다 이 숫자를 딱 보면 야 이게 정말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이 352만 원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 다른 상품들은 몰라도 일단 연금저축,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ISA 이 세 계좌는 노후 자금을 잘 활용하고 제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월 3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300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에 어떤 종목을 얼마씩 사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느 정도 사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모델로 좀 보여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델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기업이나 이제 지자체 같은데 이렇게 공공기관 가서 강의할 때 네. 보통 강의가 많은 게 이제 정년퇴직 예정자 한 네네. D-2년이신 분들 많거든요. 네네. 이분들 얼굴이 상당히 좀 편안해요. 상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본인들이 뭐 굉장히 뭐 노력해서 낸 건 아니지만 강제로 이렇게 열심히 납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자산이니까 요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다니신 분들은 지금 200에서 한 220 정도가 국민연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베이비부모들 정도 되면. 네네. 근데 평균이 우리가 70만 원 얘기죠. 그다음에 퇴직금도 한 2, 3억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래서 300만 원 받는다는 정도는 그 케이스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은 케이스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10에서 15% 정도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할 때 이제 준비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한데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퇴직금이 있거나 없을 수 있고 있어도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뭘 사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먼저 이제 뭐냐면 좀 감이 좀 안 잡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대표님은? 그렇죠. 우리가 30년 정도 직장 생활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네. 얘기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30년 정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30년 정도만 우리 그 현금을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내가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 속으로는 뭐냐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면 내가 뭐냐면 그 이후도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연금 나오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세금 많이 내셨으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혹시나 어려우면 국가에 뭐 망하지 않는다면 보살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금 냈으니까 보상받아라 이게 아니고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부담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때 뭐냐면 목돈을 놓고 이 수익만 갖고 현금을 만드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원금이 지켜지고 현금으로만 가면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언제 정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이제 뭐냐면 60세 정도 되면 이제 퇴직금하고 개인연금하고 다 있을 거예요. 이걸 다 합산해서 감을 좀 잡으시라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한 연평균 5% 정도 운영한다고 치고요. 매월 30년 동안 인출한다고 인출한다.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년 후에는 요 잔액은 빵으로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세정 기준으로 하면요. 내가 만약에 준비된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현금 흐름이 한 26만 8천 원 정도 될 거고요. 뭐 1억이면 53만 6천 원. 3억이면 161만 이 원이니까 원금은 30년에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300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국민연금 빼고 네. 나머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더해서 네. 요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죠. 내가 남으면 좀 낫고 네. 부족하면 이걸 어떻게 메울지 전략을 세워서 어떤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 정도 이게 현금으로 만들지 네네.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뭐냐면 증서 보면 알기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예측치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아마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이 161만 465원이군요. 3억이. 퇴직금 1억만 갖고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을 다니셨거나 은행을 다니셨다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분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뭐 1, 2억 뭐 1억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1억 갖고 은퇴하는 분들이 IS 계좌를 한도를 2월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넣어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목돈 1억 원으로 ISA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인터뷰 와서 네네. 이 질문할 때가 사실은 제가 답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연금 포트폴리오를 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게 네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75세 기점으로 해갖고 앞을 정기 고령자, 뒤를 후기 고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5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생활비는 많이 쓰고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75세 이후에는 뭐냐면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의료비는 좀 늘어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냐면 저는 연금저축 계좌도 여러 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2009년이네요. 내통장 사용 설명서라고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통장 쪼개기예요. 근데 통장 쪼개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하죠. 저는 지출을 위주로 해서 통장 쪼개기를 강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제가 75세 이후에 의료비를 목적으로 최근에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하나 짰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 저는 30년 동안 그래서 재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경험도 있고 자신 있다 그러면 그렇지만 뭐 일치안을 짜신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이제 뭐냐면 채권하고 주식하고 대안투자, 대체투자죠. 요 세 가지 구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은 한 20% 정도 잡았고요. 주식은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로 달러하고 30%. 금하고 리츠하고 부동산 리츠죠. 인프라 들어간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국내 채권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 그래서 이제 그 타이거라고 그 회사채 상품을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국채가 안전하긴 하지만 뭐 회사채 정도도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네네. 국내 채권하고 해외 채권을 ETF로 이렇게 10%씩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뭐냐면 국내 주식 25%, 해외 주식 25% 하는데 일단 국내 주식은 뭐 고배당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저기를 흉내낸 것 같아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여기에서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를 국내 채권에 국내 주식에 25%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은 그냥 S&P 500하고 나스닥 100 정도면 신경 안 쓰고 제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해서 25%를 이렇게 나눠서 갔고요. 그다음에 달러 한 10%. 그래서 이제 SOFR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물 국제금, 그래서 소울 국제금 이렇게 갖고 10%, 그다음에 리츠에 이제 10%. 부동산 해갖고 매달 배당금 나오는데 이 상품 중에는 뭐냐면 매달 배당이 나오는 게 있고 분기 배당이 있고 연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일단 투입하는 시점에서는 요 비율대로 계속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국민연금 할 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자산 리밸런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매달 50에서 60 정도를 놓다가 1년 정도 되면 뭐냐면 그때는 전체 자산이 다르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때마다 제가 이제 75세까지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제 결과치를 볼 건데요. 이 1억 갖고 저희가 IS에서 투자할 때 이거를 한 번에 다 사시면 지금 고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은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기는 S&P 500에 수익률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사고 한꺼번에 계좌를 잠가 놓겠다. 그러니까 안 보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요.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할 때 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뭐 1억이면 뭐 나눠놓으면 이게 저기 액수가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최소한 12분할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사신 다음에 1년 후부터는 이 리밸런싱을 좀 잘하시면 수익률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을 코앞에 둔 55세가 됐는데 아직도 연금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뭐 이제 뭐 사실 좀 마음이 좀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대표님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55세면 진짜 야 이거 정말 진짜 은퇴가 눈앞에 그렇죠. 그래서 하는 부분인데 뭐 일단 뭐 오늘 계속 이 후반부에서는 연금 계좌에 대해서만 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냥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이제 요번에 썼던 책에 넣었던 예시편인데요. 일단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50세부터 55세가 아니고 50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저희가 넣었을 때 연 평균 수익률은 8%로 보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13.2% 받으니까 요걸 여기다 계속 투입을 하는 겁니다. 쓰지 않고. 그랬을 때 대략 10년 차가 되면 한 2억 정도 연평균 그 정도 굴리면 내면 요걸 세후 월 연금 수령으로 보면 한 130에서 13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몇 제가 년간 연금을 받는 건가요? 종신연금인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90세까지만. 90세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군요. 그러니까 90세까지 뭐냐면 원금을 같이 썼을 때요. 그러니까 제로가 됐을 때를 계산으로 해갖고. 90세에 0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오래 사는 거 제가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그런 사람도 리스크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95세, 100세까지 살 걸 두려워해 갖고 현재 삶을 포기하면 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최소 30년 정도는 제가 저기고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우리가 60대 때는 100을 쓴다 그러면 70대 때는 70을 쓰고 80대 때는 한 50%를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가면 90세 이후에는 사실은 뭐냐면 의료비 말고는 돈이 크게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90세 정도만 이런 숫자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도 저는 아무 시작도 안 하고 걱정만 하시는 것보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원금과 같이 쓰는 거를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희망재무 설계 우리 이천 대표님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우리 그 구독자분들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 뭐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노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던 관계없이요. 그걸 느꼈을 때 오늘 당장 뭔가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뭐냐면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선생님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시고 내가 정말 노후 준비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뭐냐면 나와 내 배우자가 노후 생활기로 들어갔을 때 남이 도움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월 생활비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보유한 자산, 내가 뭐 아무것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유한 자산을 대비해 갖고 연령별로 얼마나 부족한지 이 부분만 따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할까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유의미한 반응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작하면
뭔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중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점점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쌓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천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